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드린 대로 저는 오미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뭐 사법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대중문화, 대중예술을 계속 취재를 해왔고 뭐 그런 쪽으로 계속 특화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대한민국 국문인지라 뭐 크고 작은 소송에 걸려서 지금까지 한 15년간 진행을 해왔는데, 근데 다 너무 작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병기 선배한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제가 이렇게 소소한 사건은 제가 항상 다 원고였는데 한 번도 제가 걸린 적은 없고, 제가 돈을 떼이거나 뭐 어디에 걸리거나 누가 저한테 사기를 치거나 뭐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원고였는데, 제가 이런 소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법 문제가, 사법부가 되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한 7, 8건의 작은 사건들을 진행해 왔는데 한 번도 이 재판이라는 곳, 사법부라는 곳에서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거 진짜 판결 잘했네, 이런 판결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항상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뭐 싸움이 나고 막 뭐 이런 경험들이 항상 이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이거는 이제 스스로 객관화를 해보니까 8건 중에 한 1건 정도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고 한 7, 8건은 이상한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맞나요? 다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한 게 맞는데 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사법 체계가 진행돼 왔느냐. 그러던 와중에 올 초순부터 초중반부터 사법농단이 이제 이렇게 사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때 제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던 그 차성환 소장판사라고 하는 차성환 판사님의 글들을, 옛날에 시사인에서 기고했던 그 글들을 쫙 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이미 사법부 내에서 문제로 다 지적이 돼 있었던 거고, 그런데 사법농단이 이렇게 크게 불거지기 전까지는 많은 내부에 있는 그렇게 이제 의식이 있는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를 뭐 바로잡으려고 서로 이제 이렇게 막고 서로 꽁꽁 숨기고, 뭐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고 외부랑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숨겨왔던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막 적극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아는 사법부에 있는 지인들이나 뭐 이렇게 동원을 해서 이제 그런 이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를 하는 과정에서 병기 선배한테도 억울함을 한번 토로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어저께도 만났는데, 심평이라고 대한민국에 잘린 판사가 3명이 있어요. 아직 서른이 근처 얘기인데 잘린 판사가 3명이 있어요. 자기가 나와서 돈을 이제 전관이유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그런 전관 변호사 말고 잘린 판사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하신 분이 3번째로 잘린 서기호라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잘리자마자 바로 이제 재임용이 탈락됐다라고 하는 건데, 탈락돼서 그분은 정의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2번이 이제 방희선이라고 하는 변호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1번이 이제 심평이라고 헌정사상 최초로 잘린 판사님이 있어요. 94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미 94년에 이미 그 문제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의 그때는 사법 문제가 이렇게 지적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뭐 내부 부적응자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도 뭐 인사동에서 술 한잔 같이 마셨는데 이제 패친이 돼서 열심히 막 이제 물어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 아는 변호사님이랑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시라서 그래서 이제 많이 듣고, 그리고 서교 변호사님도 병기 선배 통해서 알게 돼서 많이 듣고, 이러는 과정에 제가 지금 제가 있는 영역이 문화 콘텐츠 영역이다 보니, 이런 얘기들을 문화 콘텐츠, 뭐 이제 아까 사회 문제를 문화 콘텐츠로 녹인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거를 한번 문화 콘텐츠 쪽으로 녹이면 어떻겠느냐라고 정말 많은 PD와 많은 영화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한두 케이스가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배경을 설명을 하면, 그러면서 제가 그런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문화 콘텐츠나 작가나 PD나 제작자나 만나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면서 지금 뭔가 이거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불거진 이 상황에서 크게 힘을 내서 뭔가 성과를 이뤄보자, 이러는 단계에서 이제 병기 선배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번 발표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진짜 사건들이 소소한데
결론이 다 이상했어요. 이게 최초의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학교용지분담금 반환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이었는데, 미등기 전매로 저희가 분양권을 하나 구매를 해요. 저희 아빠 이름으로. 그런데 최초 분양자, 근데 학교용지분담금이라는 그 분담금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은 그 분양을 이제 받은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학교용지를 같이 사고 그 분담금을 나눠서 내는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요. 저희는 2002년, 2003년에 돈을 냈고 2005년 3월에 위헌 결정이 나버리면서 그걸 낸 사람들한테 환급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미등기 전매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세금 고지서가 최초 분양자 이름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은 최초 분양을 받자마자 바로 그 분양을 받은 그 당일날 2천만 원 피를 받고 저희한테 그걸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등기가 되기 전에 또 지금 팔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등기상에는 남아있지 않은 미등기 전매,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를 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최초 분양자 이름으로 세금고지서가 나온 거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저희한테 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이름으로 낸 세금을 냈어요. 내고 저희가 영수증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클리어한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나면서 갑자기 최초 분양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받으러 구청에 갔죠. 이제 성동구청에 가서 이거 저희가 냈습니다 이랬는데, 다른 데서 이미 이거를 납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미 걸어놨던 거예요. 최초 분양자가 본인이 그거를 냈다라고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증빙으로 영수증을 갖고 와라. 영수증이 없잖아요. 저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거 우리가 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세금이지 우리가 냈다. 그러면서 세금을 그걸 보여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애매하니까 안 준 거예요. 이 구청에서. 구청에는 서울시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액재판을 청구소송, 학교용지분담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된 거죠. 그때도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누가 받아야 되냐, 전매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근데 그때 나라에서 결정한 게 영수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이후에 그 집을 구매를 했더라도 그 영수증까지 같이 줬다라고 하면 그 갖고 있는 그 당사자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 정책 방향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이 최초 분양자가 독립 참가자로 저희 소송에 참가를 해서 자기한테 환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우습게도. 저희가 황당하잖아요. 아니 우리한테 영수증 우리가 냈는데 이게 왜 지지? 이때부터 좀 너무 황당한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이때 이제 최초 분양자가 사문서를 위조해 갖고 왔죠. 우리가 냈고 뭐 이런 거를 가라로 만들어서 왔죠. 이제 공문서가 아니었고 사문서니까. 근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작은 민사소송에서 사문서 위조하는 거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조를 하라고 하는 건가? 막 법원에서 그런 거 열심히 보질 않아요. 귀찮아요. 결론은 굉장히 귀찮아하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를 해갖고 와서 저희가 졌어요. 저희 변호사가 이 1심을 졌다는 거를 제가 이거를 이제 영화로 만드는 그 대표님이 저한테 이 사건을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최근에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1심 지고 2심에서 아니 왜 1심 진 거 저한테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본인도 너무 황당하고 미안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 변호사님이 재판 비용 하나만 받고 2심을 자기가 했었던 거라는 거를 나중에 지금 이제 16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15년 정도 지나서 알게 됐는데, 2심에서는 원고와 독립 참가자가 반씩 500만 원 정도 되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는 그런 화해 권고를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황당한 이제 판사한테 들은 황당한 얘기가, 서로 250만 원씩 손해 보시고 250만 나눠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저희가 낸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판사인데, 서로 250만 원씩 손해를 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250만 원 손해보고 저 사람들 250만 원 이득을 얻는 건데, 그냥 자기는 이게 귀찮아서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너무 들려서, 이때부터 뭔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이게 그게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대여금 받은 소송이었는데, 이것도 좀 황당하게 끝이 났는데 진짜 떼인 돈 받는 소송, 떼인 돈 받는 소송이었는데 원고였죠.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아버님은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지인한테 원금 3,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차용증이 있었고 7%인가 이제 뭐 이자를 7%로 해서 차용증이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채권을 저희 남편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리고서는 지급 명령 3,200만 원 네? 이자 1,700만 원까지도 소송을 했죠. 이거 저희 남편이 해준 거라서 되게 자세하게 써놨네요. 남편 롤램 보고 다니는데 이걸 여기다 해놨네요. 예. 제 회사 컴퓨터 그걸로 하면은 락이 걸려버려갖고 안 돼요. 이 대기업 이게 안 돼갖고. 그래서 남편이 해서 이게 여기다 해놨는데. B2. 예. 그래서 피고가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피고가 소송 중에 갑자기 7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서 이게 대여금 중에 일부를 반환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요 지인한테 사전 차량을 700만 원에 매각을 한 날짜와 동일해요. 차가 이동한 날짜와 돈이 입금된 날짜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차판 돈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차판 돈인데 이 사람은 차는 공짜로 받았다. 차는 그냥 선의로 주신 거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선의로 주신 거고 700을 대여금을 반환한 거다라고. 근데 이게 들으셔도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아니, 그 NF 소나타 멀쩡한 NF 소나타를 왜 공짜로 그렇게 주고 700만 원. 아니, 제가 들어도 너무 이제 황당무계 해서 아니, 그 첫 번째 수험과 이 두 번째 수험이 같은 변호사, 남경문랑 같은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이게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이거는 중고차 판매 대금이었으면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런데 조정을 하라고 하죠. 이거 근데 굉장히 뻔한 건데 이런 사건은 그냥 지급해라라고 하면은 뻔한 건데 갑자기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3,200이 원금만 4,900인데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저희가 청구한 게 4,900인데 4,900은커녕 원금에서 700을 깎아서 2,500만 받고 조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너 판사님 이 700만 원을 인정하는 거냐?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인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엄청 싸웠어요. 엄청 뭐 하고 저희 남편도 있고 저도 있고 거기 조정실에서 막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막 말 끊고 막 뭐라고 하고 이거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조정이라는 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조정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재판이라는 건 재판정에 가서 이렇게 뭐 판사 앉아있고, 원피고 앉아있고, 변호사 앉아있고, 이런 재판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재판 별로 안 열려요. 그 변론기라는 그 변론 재판 잘 안 열리고, 그런 거 작은 사건으로 가면 5분 해요, 5분. 뭐 내셨나요? 맞게 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 이렇게 하고 5분이면 끝나요. 그것도 나중에 차성환 판사님이 5분짜리 재판을 누가 승복하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판사들이 너무 업무가 많다라고 하면서 5분짜리 재판을 하는데 대부분은 저같이 이런 작은 소액 사건이나 이런 작은 사건들은 그런 변론 재판을 열지 않고 무조건 조정을 붙여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조정의 역사예요. 제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 근데 계속 조정을 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졌죠. 아니에요. 조정실이라는 데 가요. 그러면은 조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서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조정관이라는 사람도 한심하게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조정관이 그래도 또 좀 괜찮고 이런데 지방에 있는 조정관, 제가 지방에 있는 여주에서도 조정관을 만나봤는데 그냥 동네에 있는 뭐 교육자 출신이나 뭐 동네에 맞아요. 동네 어르신 뭐 이런 분들이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조정을 시켜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합의해요. 그래서 막 이러고 원고 피고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피고 맨날 저 원고인데 그런가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 분들이 앉아서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조정 또 하라고 붙인 거죠. 조정을 붙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명확한 대여금 반환 소송인데 이거를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700만 원 딱 그것도 또 700만 원 깎아주라니까 너무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마치 이걸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막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 700원 인정해 준 거냐? 막 그랬더니 그럼 2,800. 그럼 2,800. 진상을 부리니까 2,800. 2,500이었다가 2,800. 이게 재판인 거예요, 이게. 소리 지르면 그러면서 원피고 서로 양보해서 여기서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그 말 하나를 들었는데 원피고 서로 양보해서 이거를 조정으로 끝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럼 원고는 400만 원을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400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3,200, 1,700, 4,900에서 2,800을 받으니까 거의 절반의 돈을 양보를 하면서 양보를 하는데 도대체 피고가 양보하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판사가 우리가 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느냐, 우리가 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느냐, 이거 날짜가 없는 대여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갚을지 수년에 갚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1년에 길어요. 그것도 심지어 1년이에요. 그 조정부터 1년에 날짜를 지정해 주니까 그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서로 원피고가 서로 양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난동을 부리다가 그렇게 조정이 됐죠. 2,800만 원에. 근데 이제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조정을 많이 시키는 건 이게 내부에 문제들도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중고차 판매금 고려해서 조정 액수를 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데 저희는 아무리 봐도 서로 이제 분쟁이 붙으면은 판사들이 귀찮아해요. 그걸 판단을 하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판단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조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판결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조정을 한 거다, 그래서 합의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가는 방식인데 이제 두 번째 그렇게 걸렸죠. 그리고서는 이제 기중철거 소송이라고 하는 이거 대법원까지 갔어요. 제가 3고이유서 제가 썼어요. 제가 썼는데. 이게 진짜 이 하이라이트 이 소송으로 4번의 소송을 했고 결국에는 졌는데 이게 제가 저한테 이 투사적인 이거를 불어넣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어요. 5년을 했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4년 반에 걸쳐서 소송을 해서 최종 지지난달에 지지난달에 그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위라고 해서 심리를 안 해준다. 심리를 안 해주는 걸로 끝이 난 사건인데. 소송 배경을 빨리 설명을 해드리면 절반씩 돈을 내고 이웃집과 공동으로 진입로 조성을 했어요. 그게 원래 임야였던 땅이 택지로 전환을 했는데 거기가 이렇게 냇물로 둘러싸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어요. 근데 돈을 아끼려고 옆집이랑 같이 공동으로 진입로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으로 딱 절반을 냈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그걸 완벽히 소유하지 못해요. 공유의 개념인 거예요. 나도 이거를 오롯이 다 써야 되고 저 옆집도 오롯이 다 써야 되는 그 공유의 개념이에요. 근데 조성된 진입로 중간에 갑자기 그 옆집 사람이 먼저 집을 짓고 주차장을 안 만들어서 집에 황당하게도 갑자기 절반에다가 이 철조망을 친 다음에 절반에 내가 돈을 냈으니까 물리적으로 절반이 내 거다. 나가버리니까 저희는 진입로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뭐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쳐놓고 자기 집을 이렇게 여기 쳐놓고 저기다 주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못 들어가요, 여기를. 자기네가 먼저 이렇게 해놓고. 황당하죠? 못 들어가요, 여기가. 예, 이게 또 이제, 여기 내용은 없지만, 이게 또 황당한 게, 이 건설업자에 대한 제가 지금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이 너무 지쳐서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건설업자가 무허가업자예요. 무허가업자가 이거를 딱 중간에 설치를 하지 않고, 이 옆에다 치우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 앞에 일부가 포락이 됐고, 그러면서 이게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 땅에 여기 그 측량을 했더니 원 땅의 경계가 여기니까 원 땅의 경계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 뒷자리까지 이게 절반이 우리 거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차를 내버리면서 여기는 넓은지 저희는 좁은 거예요. 2m 40이니까 그 대형 차량이 안 들어가요. 소형 차량도 들어가긴 들어가나 꺾어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절반의 공간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돼서 출입 불가능해져서 최초에는 세기둥 철거만 청구했어요. 최초에는 세기둥 철거만. 근데 그러다가 소송이 진행되자마자 소송을 넣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알았다 치워주고 이렇게 해서 끝낼 줄 알았는데 버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저희의 그 건설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손해배상 1,000만 원까지도 나중에 이제 그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해서 손해배상 1,000만 원까지 청구를 하게 되죠. 근데 당연히 어떻게 되면 조정이에요, 조정. 이런 사건, 시골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 당연히 조정이에요. 조정됐어요. 그래서 조정안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조정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게 진출입 도로에 있는 아까 그 세기둥이랑 그거 세사를 다 철거하라. 그리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원고도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서로 그거를 막으면 안 된다라는, 서로 막거나 막으면 방해행위 1회당 5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이런 이제 조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 법정에서 그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 결론의 사진인데 예. 근데 이제 법정에서 있었던 공방비 이제 조정현 불이행인데 피고는 그 조정 현장에서 그때 조정을 할 때 저 조정안을 받는 이 현장에서 야, 그러면 이 다리 위에 있는 거는 빼주겠는데 이 안쪽은 어차피 내 땅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담장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가 막히나 여기를 막히나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된 게 고작 40cm인데 40cm 이동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조정관들한테 여주 시골 법원에 있는 조정관들한테 말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이 회전 반경에 대한 얘기도 넣어달라. 이 사람들은 이미 건설을 할 때 여기를 다 밟고 지나갔다 우리 땅을. 그러니까 회전 반경에 대한 얘기도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정관이랑 성원재 판사님이 그 조정안 안에 그 얘기가 다 들어가 있다. 일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막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정관과 예, 판사가. 아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끝냈어요. 예, 이제 조정관들 통행을 방해는 일체의 행위 안에 다 들어간 내용이니까 따로 그 내용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피고는 그 얘기만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나가버리니까 피고의 변호인이 이제 그 얘기도 조정관을 위약하는 것이다라고 자기 이제 의뢰인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선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서 나가고 나서는 이 담장을 친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위약이 맞으니까 저희가 위약벌 청구라고 하는 새로운 소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으나 우리는 뭐 건설 못하고 뭐 차 못 들어가는 건 매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게 됐는데 1심에서는 완전 승소를 했어요. 이게 제가 유일하게 제 긴 이 재판 인생에서 이런 판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합리적인 판결이 나온단 말이야라고 한 유일한 거예요. 조정을 하라고 또 했죠. 그랬더니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그냥 저거 그 회전 반경 다시 해줄 테니 그걸로 하라고 했는데 아니 저 모든 청구를 포기하라니요. 어차피 이미 이렇게 됐을 때 공사 차량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공사 차량이 못 들어와서 이미 공사 차량비 몇백만 원을 날렸어요. 이미 손해가 이렇게 큰데 이거를 공사 대금은 다 치렀는데 이 사람 이렇게 해놓고 막으니까 또 못한 거죠.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정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건 가지고 이때가 이미 한 3년이 지났었을 때인데 그때까지 계속 양보하고 소송 컸는데 170만 원만 받고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을 한 이유도 바로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건설을 또 막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 조정 못하겠다라고 막 제가 가서 막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이제 많은 법조인들한테 얘기했더니 큰일 났다. 그 조정을 안 받으면 진다. 막 그러면서 정말 실수한 거다 하면서 막 노심초사하고 나는 2심에서 그러면 2심에서 승부 보겠다. 1심 포기하겠다. 이러고서는 될 대로 돼버라라고 했는데 그게 의외로 이겨요. 그러면서 아니 사법부에서 이렇게 최초로 제가 이제 이겼죠. 그러면서 이제 판결문의 상세 내용인데 맞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제가 여기에서 여기를 있는 기둥에서 요거를 옮기려고 1년 반에 2년에 걸친 소송을 하면서 그 조정안에 사인을 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인의 이유는 당연히 다 건설이었고 건설을 서로 하게 해주면 거지. 이 앞뒤를 막아서 그거는 다리를 막는 게 아니다. 이 앞뒤를 막고 이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으로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법조인들한테도 이게 그 권리 남용이라고 해서 본인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그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에서 그것도 불법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해서 저희를 못하게 됐는데 1심을 이겼는데 2심에서 또 조정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2심에서 수원지법에 가서 판사가 이제 막 야지를 놓으면서 왜 1심에서 왜 조정 안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대법원 가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해요. 근데 1심의 승리에 제가 너무 도취가 돼 있어서 아무리 사법부가 이상해도 아닌 걸 아니라고 할 리는 없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진짜 조정을 못하겠다. 지금까지 계속 조정을 해왔고 너무 이때가 이미 벌써 2014년인데 이게 2014년에 최초의 소송을 제기해서 이때가 작년 초였으니까 그때까지 너무 이게 크다. 4년 동안 3년이나 계속 이 소송을 하면서 피해가 너무 막급하다. 모든 건설 허가도 다 취소가 됐고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판결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숨을 축 쉬더니
졌어요. 100% 새롭게 들어간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1심에서 100% 이겼던 사건이 2심에서 100% 지는 아주 황당무계한 결론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판결문 상세 내용을 보면, 예. 아니, 이걸 이제 보면, 사건의 도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으로써 새기둥을 철거하는 것이 주된 의미였던 것으로 보고 피고 소유에 있는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까지는 금지하지 아니하면 이거 제가 들어도 너무 이상한데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분이든 뭐든 일일이 다 쓰지 않았는데 거기에 화분을 안 썼다는 이유로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논리라서 이게 너무 황당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청월고를 차를 불렀죠. 그래서 공사 차량이 왔어요. 근데 막았어요. 그 사람 내 땅 밟고 가지 말고 막았어요. 피고가 이를 거절해서 인정이 됐다라고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한 번은 막은 거예요. 공사 차량 자기가 막았으니까. 한 번은 분명히 자기도 인정된다라고 써놓고서 결론은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것처럼 막히긴 막혔으나 막힌 게 아니다라고 하는 위하의 조정안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조정안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상고이유서를 쓰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에 분명히 쇠사슬을 철거하라라고, 근데 아까 그 판사는 쇠사슬을 철거하라라고 하는 게 조정의 취지였다라고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냥 쇠사슬과 새기둥을 철거하는 것이 피고의 주된 의미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상고이유서에 쓴 게, 그러면 도대체 이 항은 왜 썼냐? 피고가 쇠사슬과 새기둥만 철거하는 거면 1항이면 되는 거지. 2항에서 분명히 그 진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이렇게 자기 맘대로 그 조정안을 막 해석을 막 해서 이제 막 황당한 이런 결론을 냈어요. 덤프트럭이, 예. 그리고 이거를 막는 걸 치워주는 행위가 피고가 원고의 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그 판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요 상태에서는 건설 차량뿐만이 아니라 일반 차량도 진입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건설을 돕는 행위, 건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우리 차도 못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건설을 돕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어거지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어거지예요. 예, 이제 일반 상식으로 봐도 이거 너무 어거지잖아요. 그리고 3심은 제가 너무 변호사비가 아까워갖고 3심 제가 했어요. 제가 상고이유서를 막 진짜 하루 휴가까지 내가면서 하루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엄청났던 거죠. 제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게 자기네들은 굉장히 뭐 그냥 심리를 안 해준 걸로 끝났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기회비용이 컸던 건데, 심리불속행위라고 해서 심리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사법부 문제를 거론할 때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3심을 갖고 가는데 그 중에서 심리를 해주는 비율이 12%인가 88%가 심리불속행이세요. 그럼 3심은 왜 내가 그때 아는 이제 판사들한테 3심을 왜 하냐 그러면 다 심리불속행인데 이런 바보 같은 제도가 어딨냐 이러면서 제가 또 방문을 했는데, 심리불속행이 돼서 16만 원의 그 인지대를 찾아가라 뭐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심이 확정이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소소한 사법 피해자, 이거는 이제 되게 대표적인 사건 몇 개를 한 거고 몇 개 더 있어요. 지급 명령 소송 뭐 이런 거 몇 개 더 있어요. 다 황당한데 여기서 되게 대표적인 황당한 사건들 몇 개를 지금 이제 모아봤는데,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웃기지만 저한테는 이때 막 진짜 거의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분해갖고, 정말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냐, 진짜 이런 마음을 먹었고, 일단은 조정을 굉장히 남발을 해요. 작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관계가 명확해도 이쪽에서 뭐라고 이의 하나를 제기를 하면 판단을 안 해줘요. 예. 다른 판사님들이나 전직 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종결을 높이고 판결문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실수를 해도 이거는 당사자가 합의를 한 거니까
조정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차성환 판사님 시사인의 그 기고문 중에 나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뭔가를 막 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는데, 빈곤층 서민층이 경험하는 소액 단독 사건은 합의 사건에 비해서 너무 푸대접을 받고 적게 가진 자의 재판 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차별 대우에 위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 이상할 정도로 제가 갖고 갔던 작은 사건들은 재판을 안 해주는 거였어요. 예, 그렇게 계속 조정을 하라라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조정이 뭐 좋아요. 당사자의 분쟁을 이렇게 뭐 합의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조정 좋은 주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기계적인 거예요. 그거를 합의를 서로 들어보고 이게 아니라 뭐 반뚝 잘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2,500만 원이라고 했다가 막 진상 부리니까 아 그럼 2,80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계적이고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제 조정이 안 이루어지고, 심지어 굉장히 명확한 사건까지도 조정을 하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종결률로,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 상고심으로 그 위 침급으로 올라가질 못하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같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뭐 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판사들이 항상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다른 판사들한테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서너 명이 더 달라붙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니까, 끝을 내는 거니까, 단독 판사 1심에서. 그러니까 조정을 너무 남발하는데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그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심이랑 단독 2심인 거예요. 이거 제가 다른 안천식이라는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다가 한 건데, 이제 1심이 단독심이에요. 단독심이라는 건 판사 한 명이 해요. 한 명이 다 이제 동네에 막 무슨 원님 재판처럼 이렇게 하고, 2심은 합의 재판이라고 해서 3명의 판사, 2명이 배석 판사가 있고 1명 이제 부장 판사 있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데, 2명은 호수합의예요. 내용을 잘 몰라요. 2명, 예, 몰라요. 한 명이에요, 결국에는. 그거 판결문 쓰고 뭐 담당하고 이런 사람 한 명이에요. 근데 한 명 내지는 1.5명. 한 명은 아예 하나도 모르고, 한 명이 알고, 이제 그거를 이제 컨펌하는 부장판사님이 뭐 한 반 정도 알고, 그래서 차성환 판사님 거기서, 여기 또 그 얘기가 있어요. 배석 판사 4년 동안, 자기가 4년 했는데, 3인이 합의한 게 딱 한 번 있었대요, 자기도. 그러니까 말이 합의부지 합의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3인 재판부가 아니라 1.5인 재판부로 운영되는데, 저는 심지어 1인 재판부라고 생각이 돼요. 작은 사건의 경우에는. 그리고 대법원에서 3심은 대부분 심리 불속, 아까 그 퍼센테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뭐 양승태 대법원에서 뭐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거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원으로 가는 사건이 4만 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법관이 14명이에요. 14명이 4만 건을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대부분 심리 불속행인데, 그럼 이게 무슨 우리나라가 3심 제도의 나라예요. 아니 근데 심리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1심이 탄탄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서로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의 재판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심도 허술하고 2심도 허술하고 3심조차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뭐 단독심 2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모순이 많죠. 이것도 이미 다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잦은 재판부 변경 및 지연, 그리고 제가 막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이렇게 막말하다가 끌려나가 변호사한테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최초 조정 사건에서, 그 조정안을 받았던 그 사건에서 재판부가 2번 변경이 됐어요. 3명의 판사가 거쳐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조정 재판이 열려요. 근데 판사들은 가면 그 서면으로 써오라고 하면서 서면을 안 읽고 와요. 이 작은 사건은. 예. 그러면서 이제 조정 재판에 가서 앉으면 어떤 사건이죠? 이거 물어봐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쓴 거, 그때 변호사가 없었을 때 혼자 하겠다고 이렇게 쓴 거를 막 말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뭐 제가 또 쉽게 얘기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말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정관들, 동네 어르신, 그 조정관들님들한테도 막 설명을 해요.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그런 분들한테 막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판사가 바뀌어요. 판사가 중간에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미국으로 연수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연수에서 바뀌었어요. 새로운 판사 왔어요. 또 조정재판에. 또 어떻게 된 거지? 또 물어봐요. 또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또 이제 그 조정관들한테도 또 같이 설명을 하고, 막 또 조정관은 그대로예요. 그 한 법원에 있는 그 조정관한테는 안 해도 돼요. 다행이에요. 이 판사한테 또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또 바뀌어요. 중간에. 그런데 그 판사가 또 조정재판을 잡아요. 또 설명을 막 하는데, 제가 그 설명을 하다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서 막 펑펑 울었어요.
아니, 판사가 왜 오시냐? 막 그랬더니 아, 제가 이 얘기 세 번째 하는데 너무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 같은 얘기 세 번째 하는데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제가 영화를 제작하는 그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 너무 블랙 코미디 같다.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 상황이 그래서 그게 세 번이 바뀌었는데 이 판사들의 이 재판부가 계속 그런 이제 정기적인 그 인사가 있으면서 이렇게 바뀌는데 해결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냥.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서는 넘겨주면은 여기까지 진행해서 넘겨준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이에요. 판사가 바뀌면 새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기둥을 빼는 그 간단한 사건이 1년 반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 바뀔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사건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5년간 이제 1, 2, 3, 4번의 재판을 하면서 이제 5년이 된 거죠. 최초의 기둥을 빼달라,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5년이 된 거고, 판결 전날 판결이 미뤄지고, 야, 이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러고서 좋아하고 있는 판결 전날 다음 주에 갑자기 난데없이 조정재판이 열려서 이게 뭐야? 내일 제가 휴가를 내놨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것도 저도 기회비용이잖아요. 그 휴가 뭐 취소할 수도 없고 이미 뭐 다 받은 건데 전날 오후에 갑자기 판결이 미뤄지고 조정재판이 잡힌 적도 있고 판사로부터 받은 막말 많이 들었죠. 제가 변호인들한테만 말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자기들한테 밥이거든요. 자기네들이 막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변호사들은 굉장히 비율을 맞춰줘요. 근데 이제 원피고가 말을 하면 이 사람들 진상 부리면 이거를 막 보기가 싫거든. 예, 그러니까 제가 막 말을 하면은 그만 얘기하라 그러고 막 제가 아니 그 판사님 막 이렇게 하면 변호사가 막 놀래갖고 막 나가시라고 막 그러고 끌고 나가고 그리고 잠깐만 나가 있으면 안 되냐고 저한테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저희 변호사님한테 기분 나빴는데 나가서 자기가 뭐 얘기를 할 테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내보내고 막 제가 원고였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원고인데도 그렇게 막 말을 그리고 뭐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중간에 말을 딱 끊어요. 그냥 되게 기분 나빠요, 진짜. 그거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중간에 말을 끊으면 사람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고 심지어 제가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막 나중에 뒷조사 어떤 판사야 이렇게 보면 저보다 한참 어리고 이제 사회생활한 지 3년밖에 안 된 그런 사람한테 내가 지금 말 끊김을 당하고 막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인간인 줄 알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2심 판사 그래서 2심 판사가 이제 2006년에 그 로스쿨 나와서 2006년에 그 경력으로 들어간 판사인데 2007년에 사건이 진행된 거였거든요. 야, 이거 1년 만에 이제 법관된 지 이제 2년 차 되는 판사한테 내가 이런 수모를 경험을 해야 되나 막 싶고 이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상화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기 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대다수의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인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 아닌가요?라고 하는 제 의견을 가지고 여러 변호사들과 심지어 이제 전직 판사 두 분에게도 물어봤더니 맞다. 그냥 정의의 수호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직 내부의 그런 조직 내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무원들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사법농단을 통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외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한 거고 그냥 그렇게 공무원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딜도 치고 이렇게 내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저같이 작은 사건을 갖고 간 사람한테는 자기가 최대한 일을 안 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요. 조정 이런 식으로 절대 판결을 안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그냥 법원 공무원. 판사라는 일을 가진 법원 공무원인 거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최대한 정리 같은 거 해오고 이러는 것도 되게 잘해줘야 된대요. 그런 거 정리 안 해주고 그러면 이거 어떤 변호사님 그저께 만난 변호사님이 이거 나보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넘버링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정리해갖고 이제 변호사한테 오라고 하고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대단하게 이거를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라리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을 이제 어쨌든 이게 국민이 갖고 있는 3권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견제를 못하니까 뭐 배심제처럼 이제 국민 주권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은 그런 황당무계한 판결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뭐 이건 너무 막 너무 어그레시브한 걸 수도 있지만 좀 선거를 통해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도 막 혼자 해봤고 판사 수는 반드시 증원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000명 대한민국 3,000명의 판사가 지금 로스쿨 그 변호사 때문에 변호사 이만큼 늘어났는데 사건도 많아졌고 그리고 법치주의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주먹으로 해결하지 말고 법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으로 해결하면 자기네 이런 식으로 다 무시를 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예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그때 2,800만 원, 아까 3,200만 원짜리 그 소송에 대해서는 그거 그냥 돈 받아드립니다에다 드릴 걸 하는 후회가 예, 그게 제일 커요. 왜냐하면 원금이 4,900만 원이니까 거기서는 보통 40%를 떼가거든요. 2,800이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예. 그렇게 갔어도 2,800을 받았고, 그러면은. 받아들입니다는 뭐예요? 그건 제가. 추심업체? 추심업체. 제 핸드폰에 사진 찍어놨는데, 이용하려고, 예. 대한민국 사법부가 추심업체보다 못한 거네요. 그렇죠. 예. 추심업체들, 뭐, 미수금이나 뭐, 확정 판결 받았는데 추심 안 되는 거 연락 주세요. 뭐, 이런데 번호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되게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뭐, 낮에만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스토킹하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 한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제가 4,9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받아보니까 그분들한테 줬어도 2,800인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가격은 똑같은데 몇 번 법정에 가서 휴가 내고 이거 쓰고 했던 그리고 변호사비를 썼잖아요. 결정적으로 변호사비를 썼잖아요. 그러면 2,200 그때 아는 오빠라서 300밖에 안 줬으니까 그러면 2,500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 이러면 주먹에다 썼을 걸. 괜히 내가 대한민국을 믿었구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법치가 강화될수록 분쟁의 법적인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데, 변호사도 늘어나고 소송도 늘어나야 되는데 3,000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건 판사들이고, 판사를 많이 뽑는 걸 반대하는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약화된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 판사들이고. 상고심 대법관, 아까 제가 항고심 갈 때 제가 변호사 안 썼던 이유가 그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변호사 쓰지 말라고 해서 나는 일말에 그거를 좀 이렇게 뭐 가져봤지만 안 되면은 제 소송비에 상대방 것까지도 물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물어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 져서 근데 상대편은 3심 것까지도 저한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상대편 3심 것까지도 물어주고 심리분석행 됐는데 저는 판결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상대편 변호사비 물어주고 저는 다행히 변호사비가 없어요. 제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갖고 근데 그러면서 상고법원이 아니라 그 대법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 대법관 14명인데 사실상 12명이래요. 한 명은 대법원장이 이거를 쓸 수는 없으니까 대법원장 빼고 행정처장 겸하고 있는 분이 하나 있고 뭐 이래갖고 12명의 판사가 대한민국 상고심 사건 사망건 어떻게 처리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80~90%는 다 심리 불속행이 되니까 제가 내 변호사비라도 아껴보자 이런 마음으로 뭐 변호사를 안 썼고 결국에는 이제 졌죠. 그래서 저희 오빠가 IT 회사 IT 옛날에 좀 창업을 관심이 있어 해서 원래 본업은 따로 있는데 본업은 의사인데 이런 거를 해본다라고 해서 오빠 내가 너무 분한데 이런 분이 아니라 판결문이나 판사들의 레퍼런스를 공유하는 사이트 하나 만들면 어떨까? 내가 그래서 판결문 지금도 이제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결문도 다 이제 개인정보 지우고서 공개를 하면 아마 같은 판사도 막 중구난방으로 판결한 게 많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누구랑 더 친하냐, 어떤 변호사가 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럴 것이고 그런 게 아마 그 조소의 그런 이제 주인공이 그런 막 놀림을 당할 거예요. 이런 중구난방의 판결을 했느냐.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저는 판사를 이거 너무 좀 급진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판사들의 레퍼런스를 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일부의 개인정보도 공유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전직 변호사가 지금 현직 변호사가 우리 남편이 있으면서 그 한 변호사랑 얘기를 하는데
아들을 둔 판사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남성의 시각으로 더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 이혼한 판사들이나 자기가 남편한테 맞았던 여자 판사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에도 그렇지 않겠냐. 자기가 개를 키우면 뭐 동물보호법에 더 우호적일 거고 이것도 다른 변호사가 얘기해 준 건데 개에 물렸던 판사가 하나 있는데 그 판사가 동물을 되게 하시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동물보호법 굉장히 이 뭐냐 사람이 먼저지 이런 식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판사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이 판사들이 이 법만 가지고 판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지금까지 살아온 그 레퍼런스와 어떤 그 인생의 배경은 분명히 판결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저의 모든 걸 다 알려주거든요. 거기 집 주소 어떻게 하고 우리 집에 내력까지도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분쟁이 붙었고 몇백 페이지에 걸쳐서 그걸 다 설명하는데 저희는 그 판사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법조계에서만 자기네들끼리 알아요. 그 판사 몇 기에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공유하고 그거를 굉장한 정보인 양 하면서 그 정보에 억세스하는 그런 판사들이 그 정관 변호사라고 하면서 큰 돈을 벌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이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소소한 사법 피해자 우모 씨, 서모 전직 판사, 서모 전직 판사 한 분,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무슨 재판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다 자기 맘대로고 중구난방이 무슨 그것도 없는 것 같다. 이런 기준도 이런 소소한 사건 여러 개를 진행했지만 단 한 번도 합리적이라는 판결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제가 막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래도 한두 건은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러고 보니 조정난 그 위약벌 청구의 1심에서 제가 조정을 깠는데도 이겼어요. 한 번 제대로 받아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 경험에서는 볼 때 한 10에서 15% 정도는 정상적으로 판결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서모 전 판사님이 20% 판사가 법리에 맞게 제대로 판결을 하고 나머지가 다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너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안에서 그 정의를 구현해 보겠다라고 이 소소한 사건을 가지고 너무 사법부를 믿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범기 선배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됐던 거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마무리를 드리면 아까 제가 진짜 짧게 얘기했지만 정말 스토리텔링이 긴데 제가 1심 조정 최초에 조정을 했던 그 판사의 그 조정안을 나중에서 뒤바꾼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같은 법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판사한테 지금 행정처에가 있는 판사한테 전화도 한번 걸었어요. 제가 당연히 안 되죠. 끊겼죠. 법원의 바란다에다 써달래요. 썼죠. 당연히 안 갔어요.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인 시위하게 되고 화염병 던지게 되고 대법관한테 던졌잖아요. 화염병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분명히 폭력이지만 그 판결을 받아놓고 나서 일반 국민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판사수 증언에 대한 문제도 이미 그거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이미 사법부에서 너무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나와서 이거 녹화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와서 정관 변호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숫자가 늘어나면은 수익 악화가 생기는 우려 때문에 단순히 권위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권위 문제도 당연히 일부 있을 수도 있고 3,000명의 딱 소수의 우리가 판사다라고 하는 그런 인너서클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면 내가 하는 판사 저기 하는 판사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희소성이 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는 굳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조계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저도 자꾸 지금 사법농단의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너무 큰 거대 담론으로만 자꾸 얘기가 진행되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왜 개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법개혁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 위에서부터 일단 바뀌어야 저는 이런 거 다 지원, 지법, 군법원 이런 데서 진행된 이런 재판들인데 위에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있는 밑단에 있는 판결조차도 이렇게 개판인데 그거를 다 고쳐 나가려면 완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거의 시작이 지금의 이 사법농단을 반드시 이제 처리를 하고 개혁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오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좀 공감해 주시고
사법농단이나 사법개혁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